안녕하세요. 읽어줄 게입니다. 이런저런 괴담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는 괴담이 있는 반면 대체 그것의 정체가 뭐였을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시원한 결말은 알려주지 않는 괴담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후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한번 그 정체에 대해서 추측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친구와 함께 숲속 폐가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타카오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가명을 붙여 타카오라고 하겠다. 그 친구는 TV에서 상해 사건 같은 범죄 뉴스가 나오면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용의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나와 술을 마실 때도 술집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신경 쓰길래 혹시 체포될 만한 친구라도 있는 거야? 하고 농담처럼 물었더니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초등학교 6학년 때 겪은 일을 들려주었다. 타카오가 시골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상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CD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유행에도 둔했던 초등학교 6학년 타카오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구형 카세트 헤드폰 스테레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다. 오른쪽 어깨에서 등을 지나 왼쪽 허리로 이어지는 작은 배낭 같은 가방에 그것을 넣고 밖에 나가 노는 것이 일상이었다. 마침 자전거도 새로 사 받은 터라 음악을 들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물론 위험하다는 이유로 크게 혼난 뒤에는 그만두었지만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요스케가 자신도 자전거를 샀다고 말했다. 타카오, 너도 자전거 있지? 둘이 멀리 가보자. 타카오도 크게 찬성했다. 그 일요일 정오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나섰다. 요스케, 어디까지 갈까? 지금까지 안 가본 길로 가자. 둘은 평소 거의 다니지 않던 시골길을 골라 정신없이 페달을 밟았다. 어디를 어떻게 달렸는지도 모른 채 저녁 무렵이 되었고 어느새 고갯길을 지나 산길로 들어서 버렸다. 탐험을 좋아하던 나이였다. 둘은 산짐승 길 옆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길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갔다. 동네 숲에 만들었던 비밀기지를 여기에도 만들 생각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 탐험하던 중 생각보다 금방 해가 졌고 산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큰일 났네. 타카오가 중얼거리자 이마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비였다. 소나기처럼 세진 않았지만 가랑비도 아니었다. 둘은 빠르게 길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이 된 산길은 사실상 덤불과 다를 바 없었다. 다행히 둘 다 과학 잡지 부록으로 받았던 펜라이트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켜고 걸었다. 그러나 자전거를 세워둔 장소는 이미 알 수 없게 되었고 둘은 그저 내리막길을 찾아 산을 내려가려 했다. 하지만 조금 내려가나 싶으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갔다. 방향 감각도 완전히 마비되었다. 타카오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이기 시작했다. 요스케, 여기가 어디야? 모르니까 길 잃은 거잖아. 요스케 역시 숨이 거칠었다. 한참 걷던 중 낡아빠진 분홍색 테이프가 나무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인공물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지만 오래전에 설치한 것인지 끝부분은 끊어져 땅에 떨어져 있었다. 오히려 더 쓸쓸해진 둘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비는 피로를 더욱 가중시켰다. 그러던 중 갑자기 요스케가 아! 하고 작게 비명을 질렀다. 라이트를 비춰보니 나무 사이에 가느다란 밧줄이 쳐져 있었다. 요스케는 아마 얼굴을 부딪힌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끊어져 있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타카오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아까의 테이프와 마찬가지로 출입금지용 철조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 요스케가 외쳤다. 타카오, 저기 봐. 가리킨 곳에는 산속을 개간한 듯한 공간과 몇 채의 집이 보였다. 둘은 곧바로 그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집들은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다. 오래전에 버려진 폐촌처럼 보였다. 기분 나쁘네. 타카오는 한 집의 미닫이 문을 잡아당겼다. 열렸다. 요스케, 열려. 들어갈 수 있어. 안에는 흙바닥과 낡은 다다미가 있었다. 상당히 오래된 집이었다. 먼지도 심했다.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둘은 안으로 들어가 젖은 셔츠를 짜서 말렸다. 펜라이트로 내부를 비추어 보니 2층짜리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다. 창 밖에는 집 외벽에 붙은 사다리가 보였다. 밖에서 직접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 일단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위기에서 벗어나자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또래 소년들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었다. 타카오, 탐험하자. 둘은 나누어서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방은 여러 개가 있었다. 어른 침실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고 아이 방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구가 거의 없었다. 마치 이사를 마친 빈집 같았다. 현관문도 잠기지 않은 걸 보면 귀중품은 모두 가져간 듯 했다. 욕실은 썩어 있었고 화장실도 옛날식이었다. 뭐야, 물도 안 나오네. 요스케가 말한 곳으로 가보니 부엌 수도꼭지 손잡이가 떼어져 있었다. 그때 톡, 톡. 어디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타카오는 복도를 걷다가 작은 상자를 주었다. 짙은 녹색의 종이 상자였다. 표면에는 희미하게 신약 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중간의 글자는 달아서 읽을 수가 없었다. 열어보니 비어 있었다. 별 흥미가 없어 던져버렸는데 이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눈에 띄었다. 어떤 노래가 들어있을까 궁금해졌다. 글씨는 너무 더럽고 악필이라 읽을 수가 없었다. 타카오는 자신의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음악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였다. 어린 여자아이와 어머니의 대화 같았다. 엄마,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목소리만 희미하게 이어졌다. 우리 어떻게 하지? 싫어. 난 착한 아이가 아닌데. 사다리는 치워놨잖아. 사다리? 타카오는 문득 집안에 놓인 실내용 사다리를 발견했다. 천장에는 정사각형 구멍이 있었다. 사다리를 걸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 계단은 없었다. 톡, 톡. 소리가 또 들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소리는 빗소리가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머리 위 2층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타카오는 급히 요스케를 찾았다. 요스케는 거실에서 찬장을 뒤지고 있었다. 요스케가 아니다. 그렇다면 위에 누군가 있다. 타카오는 이어폰을 낀 채 거실로 다가갔다. 있잖아, 요스케. 위층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뭐? 진짜? 한껏 들떠있던 요스케는 사다리와 천장의 구멍을 보고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나 올라가 볼래. 그 말과 동시에 사다리를 들어 천장의 구멍에 걸었다. 그만두는 게 좋지 않아? 혹시 도둑이면 위험하잖아. 이런데 무슨 도둑이 있겠냐? 너도 와. 그렇게 말하고는
요스케는 쓱쓱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난 안 갈래. 타카오는 호기심보다 불쾌감이 더 컸다. 할 일이 없어진 그는 다시 테이프에 귀를 기울였다. 어떡하지? 모녀의 대화는 여전히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안 가는 거야? 그게 더 좋긴 하지만. 어라? 타카오는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정체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잠시 뒤 묵직한 천둥 소리가 낡은 집을 흔들었다. 검게 변색된 목재의 균열 하나하나까지 진동이 전해졌다. 그리고 곧 소리는 멀어졌다. 하지만 천둥이 지나간 뒤에도 타카오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방금 그건 뭐였지? 천둥이 울렸을 때 똑같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어폰 안에서도. 그리고 그는 자신이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다. 이 사람이라고? 마치 눈앞에 누군가를 가리키며 말하는 어조였다. 누구를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은 안 간다고? 어디로? 2층으로? 설마 이 사람이란... 불쾌감은 공포로 변했다. 타카오는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2층을 향해 외쳤다. 요스케! 요스케! 나가자! 나 이 집 싫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안쪽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어쩔 수 없이 타카오는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깨달았다. 이 사다리는 구조상 2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위로 당기면 입구에 걸려버려 2층 안으로는 수납되지 않았다. 타카오는 의외로 넓은 2층을 돌아다니며 요스케를 불렀다. 입구는 좁고 불편해서 창고 같은 공간일 줄만 알았지만 전혀 달랐다. 왠지 1층보다 건축 자재가 새 것 같았다. 증축한 것일지도 몰랐다. 낡은 집치고는 드물게 간이 욕실과 작은 취사 공간, 화장실까지 있었다. 2층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구조였다. 방은 3개 정도 있었다. 첫 번째 방은 좁은 일본식 방이었다. 문도 떼어져 있어서 방 안을 비춰보자 요스케가 없는 것이 바로 보였다. 두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에는 이질적인 광경이 나타났다. 6평 남짓한 마루방 중앙에 이 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제 침대가 놓여 있었다. 바닥 여기저기에는 검은 얼룩이 있었고 침대 위의 이불에도 여러 색의 얼룩이 남아 있었다. 곰팡이일까? 하지만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 방은 다른 곳보다 공기 자체가 무겁게 느껴졌다. 수납 공간도 없었고 요스케 역시 없었다. 마지막 방에는 바깥을 향한 큰 유리문이 있었다. 밖에서는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고 있었다. 이 방은 아이 방이었던 것 같았다. 인형이나 소녀 만화들이 놓여 있는 걸로 봐서 살던 사람은 여자아이였던 것 같았다. 아까 테이프 속 목소리의 주인일까? 그 생각에 타카오는 몸을 떨었다. 시야는 여전히 나빴고 방 안에 물건도 많아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요스케, 어디 있는 거야? 숨은 거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 소리인지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적막함만 더 짙어졌다. 1층에서는 쓸만한 가재 도구가 거의 전부 반출되어 있었는데 2층에는 생활용품이 남아 있었다. 벽에는 이 방의 주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도 걸려 있었다. 도화지에는 친구로 보이는 소녀와 손을 잡고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두 아이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란 원래 그런 법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고 보니 아까 간이 부엌에는 식기도 조금 남아있었지. 위층과 아래층이 마치 전혀 다른 집 같다는 생각을 하며 유리문 쪽으로 다가갔다. 방향을 생각해보면 처음 봤던 외부 사다리는 바로 이 유리문 아래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방이 좀 넓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걸 보면 요스케는 이미 여기 없는 게 아닐까. 아마 이 방에 연결된 외부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간 것일지도 모른다. 타카오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유리문을 열자 작은 베란다 같은 공간이 나타났다. 역시 여기가 두 번째 현관이었던 것이다. 야, 요스케, 아래로 내려간 거야? 그러면서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이었다. 썩어버린 사다리가 중간에서 부러진 채 집 벽에 기대어 있었다. 아래에서 봤을 때는 알 수 없었다. 저건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확신하고 있던 생각이 너무도 명확하게 부정당하자 타카오는 크게 동요했다. 그럼 요스케는 어디 있는 거지? 불안감이 배가 되었다. 마치 외딴 섬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대체 뭐야?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식은땀이 흘렀다. 천둥과 천둥 사이의 정적 속에서 벗어두었던 이어폰에서 어떤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꺼버리자.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본체를 꺼내 카세트를 빼려 했다. 그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직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테이프는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전원 램프도 꺼져 있었다. 배터리는 충분했는데 자세히 보니 플레이어 틈새로 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마 가방 속으로 스며든 빗물 때문에 고장난 모양이었다. 언제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거지?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 줄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귀에 갖다 댔다. 엄마, 토모에 짱이 화내고 있어. 테이프는 멈춰 있었다. 타카오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망쳐야 한다. 여긴 안 된다. 뒤를 돌아보자 그제야 아이 방 구석 책장 뒤에 등을 돌린 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요스케였다.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요스케는 손전등도 들고 있지 않았다. 요스케, 왜 대답 안 했어? 빨리 나가자. 가려워. 요스케는 몸을 꿈틀거리며 중얼거렸다. 타카오는 짜증이 나서 말했다. 빨리 일어나. 그리고는 요스케의 어깨를 붙잡아 자기 쪽으로 돌렸다. 순간 타카오는 얼어붙었다. 요스케는 자신의 얼굴을 긁고 있었다. 얼굴 피부가 찢어져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긁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그만둬! 그 순간 톡, 톡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타카오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방 한가운데 허름하다 못해 거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자신들과 비슷한 나이였다. 이번에는 타카오의 입에서 확실하게 비명이 터져나왔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이어폰에서는 또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타카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말하는 게 너야?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타카오는 이어폰을 귀에 갖다 댔다. 나 아니야. 그 아이는 토모에.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멀게 들렸다. 화났으니까 2층은 안 돼. 그 순간 갑자기 이어폰에서 다른 여자아이의 비명소리가 끼어들었다. 동시에 소녀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 얼굴은 온통 긁힌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붉게 찢긴 상처 위를 또 긁어 뜯은 것처럼 살점이 부풀고 패여 있었고 얼굴 전체는 피범벅이었다.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분명한 분노가 떠올라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타카오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비명을 지르며 요스케를 끌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잘못 들어가 버렸다. 들어간 곳은 철제 침대가 있던 그 방이었다. 뒤돌아 나가려던 순간 타카오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침대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죄송해요. 왜 그런 말이 나온 건지 자신도 몰랐다. 하지만 타카오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존재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아까의 소녀와는 다른 존재였다.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 아마 여자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분명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 부분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얼굴 방향만으로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타카오는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등 뒤에서 톡, 톡 발소리가 들려왔다. 타카오는 정신을 차렸다. 다시 요스케를 끌어당기며 사다리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렸다. 뒤쫓아오는 소녀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다. 가깝다. 너무 가까웠다. 꼴사납게 울면서도 타카오는 필사적으로 요스케를 끌고 갔다. 이제 소녀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따라온 것 같다고 느꼈을 때 마침내 사다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타카오는 먼저 요스케를 구멍 안으로 밀어넣었다. 사다리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기에 요스케는 거의 굴러 떨어지듯 아래층 복도로 떨어졌다. 쿵! 큰 소리가 났다. 하지만 지금은 다칠 걱정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타카오도 울먹이며 급히 구멍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너무 서두른 나머지 머리부터 내려가 버렸다. 위험하다는 건 알았지만 발부터 내릴 여유가 없었다. 몸이 거의 구멍 안으로 들어간 바로 그 순간 가각! 발목 근처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공포에 몸이 튀어올랐다. 그 충격으로 사다리가 구멍 가장자리에서 빠져버렸다. 그대로 사다리와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했다. 요스케 때보다 훨씬 더 큰 소리와 함께 몸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등을 세게 부딪혀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도망쳐야 한다. 쫓아온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타카오는 천장의 구멍을 올려다보았다. 다행히 손전등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빛을 비춰보았다. 구멍 너머에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이 집의 구조상 안팎의 사다리만 치워버리면 2층에서 아래로 내려올 방법은 없다. 자신이 본 그것들 역시 사다리 없이는 내려올 수 없는 걸까? 어쨌든 타카오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축 늘어진 요스케를 다시 끌고 집 밖으로 나갔다. 그때 발에 무언가가 걸렸다. 조금 전 복도에서 주웠다가 던져버린 약상자였다. 타카오는 짜증스럽게 그것을 발로 차버렸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타카오는 방금의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집을 골랐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처마가 있는 툇마루 밑에 요스케를 눕혔다. 거기까지 하자 엄청난 피로와 졸음이 밀려왔다.
안 된다. 지금 자면 안 된다. 저 무서운 것들이 또 오면 어떡하나. 하지만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 소리가 들리면 도망쳐야 해. 그 발소리. 의식이 안개처럼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그 소리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요스케를 깨우자 그는 얼굴 가득 붉은 자국을 남긴 채 하품을 했다. 아파. 이거 뭐야? 네가 스스로 한 거야. 요스케는 2층에 올라간 뒤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진짜? 무섭네. 무서운 건 내가 더 무서웠거든. 타카오는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해 주었다. 이제 와서는 마치 꿈 같은 이야기였다. 말도 술술 나왔다. 게다가 조금은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래도 날 안 버리고 데려왔네. 그야 친구니까. 주변이 밝아지자 둘 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타카오, 산 내려가자. 부모님한테 죽도록 혼나겠다. 타카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보니 어젯밤 일들은 전부 거짓말 같았다. 그 집도 단지 낡고 더러운 폐가일 뿐이었다. 밤에 봤을 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정말 전부 꿈이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때 요스케가 말했다. 타카오. 너 그 상처도 네가 직접 낸 거야? 요스케는 타카오의 다리를 가리켰다. 반바지 아래 드러난 발목에는 선명한 붉은 긁힌 자국 3개가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이후 두 사람은 다행히 자전거를 찾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물론 집에 돌아가서는 엄청나게 혼났다. 그 후 타카오는 헤드폰에 그대로 꽂혀있던 문제의 카세트 테이프를 집 라디오 카세트로 재생해 보았다. 하지만 안에는 어린이 합창만 녹음되어 있었다. 그날 밤에 들었던 속삭임 같은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 집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는 했지만 알 방법은 없었다. 애초에 그 패촌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이어폰 속에서 들렸던 소녀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상 격리된 것처럼 보였던 2층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그런 이상한 구조의 집을 증축해가며 만들었던 걸까? 철제 침대에 앉아있던 여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얼굴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긁어대던 소녀는? 발목의 상처는 며칠 만에 사라졌다. 지금도 타카오가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 토모에라는 이름뿐이었다. 그 소녀가 지금 몇 살인지도 모른다. 이미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어쩐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도 상해 사건 같은 뉴스가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관계자들의 이름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언젠가 토모에라는 이름이 범인으로 뉴스에 나오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강박 때문이었다. 물론 그런 이름의 범인이 나온다고 해도 그 집과 관계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나도 알아. 타카오는 그렇게 말하며 식어버린 생선구이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다. 어딘가 체념한 듯한 말투였다. 나는 물었다. 정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야? 조사해보지도 않았어? 글쎄. 타카오는 애매하게 웃었다. 워낙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 어딘가 공허한 대답이었다. 혹시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타카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예를 들면 그 발목 상처도 말이야. 어쩌면 내가 스스로 낸 걸지도 모르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특히 약 이야기는 더 모르겠고.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그렇게 말한 뒤 그는 다른 안주를 주문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카세트의 여자애는 누구고, 토모에는 왜 얼굴을 긁고, 침대에 앉아있던 사람은 누구고. 괜히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말을 안 해주니까 좀 깝깝하긴 합니다. 2층을 격리시설이라고 했을 때 왜 격리를 했을까요? 얼굴을 긁는 증상으로 봤을 때에는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약상자는 아무래도 정신 관련 약상자로 보이니 1층은 카세트의 여자애, 2층은 토모에가 살았던 걸까요? 이쯤 되면 아마 괴담 작성자도 정답을 정해놓고 괴담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합니다. 들려드리는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미스테리한 괴담의 경우 나름대로 추측을 하며 읽곤 하는데, 또 종종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보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괴담을 듣고 뭔가 짐작가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어떤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